안녕하세요. 피터 자이안의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 원제, 우연히 등장한 초강대국이라는 책 리뷰를 진행할 해자입니다. 이 책은 미국이 20세기의 초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로또의 버금가는 지정학적인 운빨 덕분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아주 우연한 사건이었지만, 미국이 가진 지정학적인 이점은 21세기에 전개될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미국의 패권을 더욱 강화시켜줄 것이라는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20세기 미국이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을 고사시키기 위해 자유무역 질서를 확장해 왔다면 21세기 미국은 역으로 기존의 자유무역 질서로부터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이 가진 지정학적인 이점 덕분에 감행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나, 이를 촉발시키는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 더욱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세계시장의 축소와 셰일 혁명에 따른 에너지 수급의 변화입니다. 고로 이 책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셰일 혁명이 어떻게 자유무역 질서를 해체하고 유럽과 중국을 붕괴시키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격변 속에서도 미국의 패권이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요인은 대체 무엇인지 분석해봅니다. 저자는 특히 중국을 비롯해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기는커녕 훼손할 수조차 없다고 단언하며, 이들 국가의 경쟁력 역시 지정학적으로 비교 분석합니다. 여기까지가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책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자는 20세기 세계 질서의 의미와 이를 수립한 미국의 위상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미국의 경제 규모는 2위 독일, 3위 영국, 4위 프랑스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커서 이미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게다가 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미국이 입은 피해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이었죠. 주요 전장이 유럽이었던 만큼 미국의 본격적인 등판은 사실상 후반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연합국은 미국으로부터 전시물자를 지원받고 있었지만 추축국의 거센 공세에 거의 혼수 상태나 다름없었고, 미국이 직접 개입하며 추축국은 패망하지만 유럽 전역도 그야말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당시 국제사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는 물자도 자본도 이를 돌아가게 만들 신용체제도 부재하게 됩니다. 미국만 멀쩡했죠. 게다가 전시기간 동안 유럽 각국은 미국의 물자를 금으로 구입했고, 전후 추축국의 전쟁 배상금 역시도 금으로 지불되면서 당시 전세계금의 70%가량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모두 미국의 입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압도적인 규모의 실물 경제와 금 보유량이 담보되고 있던 미국의 개입이 절실해졌습니다. 결국 1944년 미국 북동부 뉴햄프셔주의 작은 마을 브레튼 우주에 전후 세계 질서에 관한 미국의 의사를 경청하기 위해 44개국 대표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브레튼 우주 회의였고, 이 회의를 통해 자유무역 질서의 근간이 되는 브레튼 우주 체제가 출범하게 됩니다. 브레튼 우주 체제를 그려나갔던 당시 미국의 속내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전세계 물자가 유통되는 자유무역 체제를 통해 미국은 국제 통화, 금융, 무역을 장악했고, 무엇보다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달러 네트워크에서 배제된 공산주의 진영을 점점 고사시켜 나갈 수 있었고요. 물론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치러야 했던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달러보다 밖으로 나가는 달러가 많아야 전 세계에 달러가 부족하지 않게 되는데, 이를 위해 미국은 항구적인 무역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해상운송로의 안전을 전제로 한 자유무역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전 세계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는 규모로 해군 전력을 운영해야 했는데, 이 때문에 꼭 소련 진영과의 직접적인 대결이 아니더라도 막대한 군비 지출을 부담해야만 했고요. 브레튼 우주 체제 하에서 미국은 단순히 초강대국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설계자이자 운영자였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의 지위에 함부로 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소련과 중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달러 네트워크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산업 발전을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풍부한 자본과 공업시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군사력을 갖추기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이죠. 게다가 미국이 이미 전 세계 곳곳에 군사기지를 배치하고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서구 열강들조차도 자체적인 무장을 할 필요가 없었거니와 미국 역시도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20세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미국이 설계하고 운영하고 장악했던,
미국의 세기였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20세기 버전의 자유무역 질서가 어느덧 미국 입장에서 별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장사가 돼버렸다고 분석합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셰일 혁명이 전개됨에 따라 자유무역 체제가 안겨주었던 전략적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저자는 현존하는 자유무역 체제의 붕괴와 재편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단언하는데 주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이미 미국은 안보, 식량, 내수시장 측면에서 완전한 수준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유일한 나라지만 셰일 혁명으로 인해 앞으로는 에너지 측면에서도 완전한 수준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셰일의 매장량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셰일에서 석유를 추출하려면 상당 수준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숙련된 노동력이 필요한데 이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나라는 앞으로도 당분간 미국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평 시초와 수압 파쇄 공법 자체가 자본 집약적인 기술일 뿐더러 매장지에 대한 개발 이익을 보상해주는 법적 구조와 함께 개발된 석유와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간 시설에서부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배후지에 이르기까지 셰일 산업은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골고루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천혜의 수로망 때문에 별도의 기간 시설에 투자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채굴한 석유와 가스를 운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럴당 $50에 육박할 정도로 생산성이 좋은 유종도 많이 개발되었고 환경 문제와 같은 자국 내 이슈도 무난하게 대처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은 2020년 내외로 완전한 수준의 에너지 자급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석유 확보를 위해 더 이상 중동 문제에 개입하거나 자유무역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편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경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실물과 금융 양 측면에서 전례 없는 경기 침체 또는 장기 불황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연적인 인구 구조의 경우 유소년층에서부터 노년층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피라미드 형태를 띠게 되는데 폭발적인 출생률을 기록했던 선진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소비와 투자를 주도하는 청장년층으로 성장한 덕분에 전 세계는 그동안 전례 없는 성장의 과실을 맛보게 되었죠. 선진국의 소비가 전 세계의 성장을 견인했으며 선진국의 자본이 자유무역 체제를 타고 개도국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인구 버프가 중국에서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인구 폭증의 여파로 베이비붐 세대가 겪어야만 했던 교육, 주거, 취업 문제 등으로 각국은 혹독한 인구 조절 정책을 실시해왔고 이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에 해당하는 Y세대는 출생률이 대체로 반토막이 났기 때문이죠. 여기가 바로 비극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바통을 이어받을 세대가 없는 거죠. 베이비붐 세대가 이끌어왔던 소비와 투자는 물론 정부의 세수 또한 점점 쪼그라드는데 설상가상으로 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인구 역전이 시작된 겁니다. 이는 자유무역 체제가 제공해 주었던 역외 시장의 크기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죠. 반면 주거 가능 지역 자체가 넓었던 미국은 일찍부터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 문화 속에서 특별히 인구 조절 정책을 취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에도 바통을 이어받을 상당한 규모의 Y세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구 구조의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인 셈이죠.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자유무역 체제가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돈만 잡아먹는 하마가 된 셈입니다. 어차피 미국 본토는 누가 쳐들어올 수도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고 원래도 군사력은 100년 가까이 넘사벽인 상황에다가 이제는 에너지 부문까지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데 인구 절벽에 부딪힌 역외 시장과 자본은 축소될 게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면 미국이 미쳤다고 굳이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가며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 체제를 유지할 리가 없다는 거죠. 사실상 미국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 멕시코 등의 북미 경제권만 잘 관리해도 평타 이상이 가능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다른 나라는 사정이 다릅니다. 경제성장과 번영을 위해서라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지구상 모든 나라는 반드시 자유무역 체제가 필요합니다. 미국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지정학적으로 안보, 식량, 에너지 자립이 불가능합니다. 좋든 싫든 옳든 그르든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군사력으로 유지되었던 자유무역 질서가 해체되면 석유를 포함한 원자재 그리고 식량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운송이 불가능해지고 달러를 매개로 한 해외 자본의 유치도 힘들어지며 자원과 자본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군축 경쟁이 날로 가속화되는 전 지구적인 배틀로얄의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공포스러운 시나리오입니다. 자유무역 체제라는 잔치가 끝나자 미국이 지옥문을 열고 홀연히 사라진다는 얘기니까요. 대체 미국이 가진 지정학적인 이점이 무엇이기에
전 세계를 지옥으로 몰아넣고도 홀로 유유자적할 수 있는 걸까요? 저자는 이를 운송의 균형, 원양 항해 기술, 산업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요약하자면 미국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을 창출하거나 축적하기에 매우 유리하면서도 군사적으로는 자국을 방해하기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운송의 균형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운송의 균형이란 연결과 단절 사이의 밸런스를 말하는 겁니다. 외부의 방해와 간섭을 차단할 수 있는 산악, 사막, 바다 등의 완충지대, 즉 단절이 존재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강과 평원으로 연결돼 교역이 활성화되고 자본이 축적될 수 있는 균형 잡힌 입지 조건을 뜻하죠. 미국의 토지는 이 두 가지를 탁월할 정도로 충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남쪽 국경 지역은 사막이거나 고지대로서 멕시코로부터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죠. 북부 국경 지역에 위치한 산맥과 대초원은 오히려 캐나다 영토를 분할함으로써 캐나다 내부의 통일성보다는 미국과의 연결성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북미 지역을 벗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서양은 유럽으로부터, 태평양은 아시아로부터 훌륭한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죠. 세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의 나치 독일은 가장 좁은 부분이 겨우 33km에 불과한 영국 해협을 건너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국을 침공할 계획을 접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부터 미국까지 최단 거리는 4,800km가 넘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외부에서 침입할 위협이 전무한 지구상 가장 큰 요새인 셈입니다. 미국의 토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긴 수로망과 가장 넓은 경작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천혜의 곡창지대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운항 가능한 강인 미시시피 강을 포함하여 미국에서 온난한 기후지역에 위치한 강들의 길이를 모두 합하면 23,576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국과 독일의 경우 각각 3,200km, 프랑스는 1,600km 정도에 불과하죠. 게다가 미국의 연안 지역의 방벽 역할을 하는 섬들 덕분에 약 5,000km에 달하는 연안 수로를 추가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수로는 지구상에 있는 다른 수로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훨씬 길면서 대부분이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수로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광활한 경작지를 모두 연결해주는 약 3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수로망이 얼마나 자본 축적에 도움을 주는지는 운송비만 따져봐도 답이 나옵니다. 수로를 이용한 운송비는 육상교통을 이용했을 경우보다 최대 10배 이상 저렴하기 때문이죠. 압도적으로 저렴한 운송비는 영내 교역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줄어든 운송비만큼 자본이 축적되며 축적된 자본은 아이폰에서 항공모함 전투단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게 됩니다. 산업화의 속도와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속화되는 거죠. 100년 가까이 지속된 미국의 압도적인 생산력 우위는 이러한 지정학적인 요소 덕분입니다. 한편 저자는 미국이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합한 것보다 훨씬 큰 항구건설 잠재력을 지녔다고 평가합니다. 항구가 들어서려면 무엇보다도 항구를 뒷받침할 배후지가 있어야 하는데 늪과 진흙투성이인 중국 북부, 깎아지른 절벽지대인 중국 남부와 브라질, 사막지대인 북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극지방인 러시아와 캐나다의 경우 적절한 배후지가 뒷받침되는 항구를 확보하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의 퓨저사운, 샌프란시스코만, 체사피크만은 세계 3대 자연항입니다. 체사피크만 하나의만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파키스탄의 라우르에 이르는 아시아 대륙 전체의 해안보다도 항구를 건설하기에 안성맞춤인 부지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에는 방벽 역할을 하는 섬들의 존재로 텍사스주만 해도 세계적인 수준의 원양 항구가 13군데나 있고요. 이렇듯 원양에서 활동 가능한 기반을 갖춘 나라는 군사적으로 볼 때 자국 연안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지역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을 차단할 수 있게 되고 미국은 이러한 지정학적인 이점을 바탕으로 전세계 제해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해 왔던 겁니다. 미국의 지정학적인 이점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책 중반 이후부터 왜 다른 나라들은 미국과 같은 완전한 수준의 자립이 불가능한지, 그리고 미국이 사라진 세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소 거칠게 요약하자면 새롭게 재편될 국지적인 달러 네트워크에 미국의 동반자로 편입되지 못하는 나라는 존립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아무래도 중국이죠.
중국은 개혁 개방 노선을 표방한 이래 미국 우위의 세계 질서에 맞선 가장 강력한 도전자로 급부상해 왔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에서 중국의 허망한 붕괴를 점치는 전문가들은 아마도 드물 텐데 저자는 어떻게 이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선 저자는 최근 30여 년 동안 중국의 부상에 대해 실제 이상으로 국제사회가 더 크게 주목해 왔던 것은 과거 소련과 일본에 대해 보였던 반응처럼 경쟁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심리적 불안이 과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절하합니다. 또한 중국의 북부, 중부, 남부의 지정학적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를 뿐만 아니라 13억 인구의 절반가량은 내륙 산악에서 현대 중국과 괴리되다시피 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중국이 온전한 통일체로 존재한다는 가정은 거의 신화에 가깝다고 평합니다. 역사적 사례를 대략 검토해봐도 중국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뭉쳐지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중국이 안고 있는 금융불안과 인구절벽 문제는 미국이 애써 견제하지 않아도 내부에서부터 중국을 붕괴시킬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추락을 기정사실처럼 묘사하고 있는 건데요. 동북아 지역의 정세의 큰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내용인 만큼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면서도 마치 공기처럼 그 중요성을 놓치기 쉬운 지리와 인구라는 변수가 한 국가의 경쟁력과 더불어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산력과 군사력의 총량을 중심으로 비교하기 쉬운 국가 간의 경쟁력을 그 근간이 되는 지리적인 조건과 인구 구조를 통해서 탄탄하게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죠. 덕분에 지정학이나 인구학과 관련된 학술적인 배경 지식이 없어도 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세련된 글솜씨로 도발적인 논지를 맛깔나게 풀어나가고 있어서 읽는 재미가 정말 쏠쏠했습니다. 간결하면서도 단정적으로 논지를 전개해 나가는 저자의 기세에 긴장감을 놓지 못하게 되는 흡입력이 있었죠. 흡사, 무협지를 읽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읽다 보면 묘한 부조화가 느껴집니다. 지옥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디스토피아적인 내용을 풀어나가는 저자의 서술 태도에 묘한 흥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내용과 태도의 부조화인 셈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주관적인 감상임을 밝힙니다.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초연함이 아니라 우월감에 가까운 흥이었습니다. 몰입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지만요. 또한 아무리 탄탄한 논리로 잘 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워낙 단정적인 예측과 전망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유무역 체제가 가져다주는 전략적 이익이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전 지구적인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인 네트워킹을 미국이 과연 싹둑 잘라낼 수 있을까요? 아무리 미국이 모든 부문에 있어서 자급자족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전 지구적인 협력과 대응이 필요한 환경 문제라든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매개로 연결된 인터넷 생태계라든지 경제와 군사부문 바깥에 존재하는 사안과 이슈도 굉장히 많은데 지정학적인 프레임만으로 접근하여 이런 단정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